제주로 향하던 어느 비행기의 안백인 남성은 쓰러진 아내 앞에서 단 한 명의 의사를 밀쳐냈다. 이유는 단 하나, 동양인은 필요 없어. 내 딸이 의대생이야.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단 한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 드라마가 아니다. 이건 세상이 아직도 얼마나 차가운지, 그리고 그 차가움을 뚫고 얼마나 뜨거운 용기가 존재하는지를 증명한 순간이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다. 이 이야기는 미국 여성의 사연이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미국의 한 주요 항공사에서 국제선 비행 승무원으로 근무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는 이 은빛 동체 안에서 저는 세상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제 인생의 항로를 바꾸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제 마음에 새겨진 잊을 수 없는 비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더불어 제가 개인적으로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 나라, 바로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학 시절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서울에서 1년간 생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밤낮 없이 활기가 넘치는 도시, 사계절 뚜렷한 아름다운 자연 처음 만난 이방인에게도 스스럼 없이 베푸는 따뜻한 정,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들의 문화 깊숙이 자리한 어떤 정신이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예의 바름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역사 속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온 어떤 강인함 같은 것들이었죠. 그래서 비행 중 한국인 승객분들을 마주하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더 쓰이고 반가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경험한 많은 한국 승객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과도한 요구 없이 편안하게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특별했던 날은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장거리 노선이었습니다. 승객들로 가득 찬 만석 비행이었고 언제나처럼 분주하게 탑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제 담당 구역은 비즈니스 클래스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제 기억에 강하게 남은 두 그룹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창가 쪽 좌석에 조용히 앉아 계신 동양인 남성분이셨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와 재킷 차림새나 안경 너머 보이는 눈빛이 무척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국 분이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는 탑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방에서 영자신문을 꺼내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을 걸거나 특별한 요청을 하기 전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작았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거나 어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참 점잖고 편안한 승객이시다 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의상 이분을 박준호 선생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바로 박 선생님의 앞 대각선 방향 좌석에 앉은 미국인 백인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딸, 이렇게 3명이었죠. 누가 봐도 풍족한 환경에서 살아왔음을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장한 체격에 목소리가 컸고 말투나 행동에서 자신감인지 오만함인지 모를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듯한 태도였죠. 어머니는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에는 약간의 경계심과 평가하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딸은 아름다운 금발의 예쁘장한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불안정해 보이고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들을 편의상 밀러 가족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비행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이륙 후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고 저희 승무원들은 음료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약간의 불편함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거의 명령조로 가장 비싼 샴페인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희의 당연한 임무입니다만 그의 말투에는 기본적인 존중이나 예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목이 마른데 언제쯤 마실 걸 주는 겁니까? 빨리 제일 좋은 샴페인으로 가져와요. 얼음은 빼고 저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유지하며 응대했습니다. 네, 손님 곧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의 아내인 밀러 부인 역시 남편 못지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건넨 따뜻한 물수건을 손가락 끝으로 겨우 집어들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다는 듯이 사용한 뒤 옆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휙 둘러보며 작게 혼잣말을 했죠. 이 비행기는 청결 상태가 영 별로군. 물론 그 말이 제게 들리도록 의도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이런 유형의 승객을 만나는 것은 솔직히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것도 제 일의 일부인걸요. 최대한 정중하고 침착하게 응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박 선생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음료 주문을 받으러 다가갔을 때 그는 읽던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는 유창하지만 약간의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렌지 주스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의 정중하고 차분한 태도에 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 선생님께 주스를 건네고 잠시 다른 승객의 요청을 들어주는 사이 문제의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밀러 씨가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 하지만 명백히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박 선생님 쪽을 힐긋거리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니, 에밀리, 저기 저 사람 좀 봐. 요즘은 동양인들도 돈을 많이 벌었나 보네. 비즈니스 클래스에 다 앉아있고 말이야. 신기한 세상이야. 정말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과 경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교차하는 국제선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고 불쾌감에 속이 부글거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그 말을 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신문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못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밀러 부인은 남편의 말에 재미있다는 듯이 킥킥거렸고 딸 에밀리는 이번에도 어색한 듯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역시나 아버지를 제지하려는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승무원으로서 특정 승객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경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밀러 씨에게 다가가 최대한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다른 승객분들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승객께서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밀러 씨는 제 말에 눈썹을 찌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냥 혼잣말 좀 한 것 가지고 유난스럽게 구는군. 그는 불쾌하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지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항공사 규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이지, 오늘 비행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박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런 무례한 말을 듣게 된 것에 대해 제가 대신 사과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침착함이 오히려 밀러 씨의 천박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대체 어떤 분일까?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막연히 동경했던 한국인의 내면의 힘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휴식을 취할 무렵, 저는 잠시 기내 주방으로 들어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비행에 유난히 까다로운 승객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밀러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른 구역을 담당하는 동료 승무원들도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한마디씩 거들었죠. 아까 이코노미 클래스 화장실 앞에 줄이 길다고 컴플레인 하던 그분들 맞죠?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은 기다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맞아요. 음료가 마음에 안 든다고 3번이나 바꿔달라고 하고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박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밀러 가족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조용하고 예의 바른 그분에 대해서요. 그래도 비즈니스 클래스에 정말 한국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밀러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도 그분 보면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라니까요. 아, 그 신문 보시던 분요. 저도 봤어요. 정말 조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네, 아까 잠깐 대화 나눴는데 언뜻 의학 관련 서적 같은 걸 읽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풍기는 분위기가 그래요. 저는 그냥 제 추측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곧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동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객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비행기는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도 잠시 눈을 붙여볼까 생각하며 자리를 정리하려던 순간이었죠. 악조용한 기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리는 비즈니스 클래스 앞쪽 바로 밀러 가족이 앉아있는 방향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비상 상황임을 직감하고 저를 따라 달려왔습니다. 밀러 부인이 좌석 옆 통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뒤집은 채 온몸을 격렬하게 떨고 있었고 입계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으며 얼굴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죠. 누가 봐도 심각한 발작 증상이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왜 그래요? 딸 에밀리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의 어깨를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좀 도와줘요. 순식간에 비즈니스 클래스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공포와 혼란이 비행기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즉시 훈련받은 대로 비상 상황 대응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승객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사무장님이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승객들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동시에 기내 방송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기내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처치가 가능하신 의료 관계자분 계시면 즉시 도움 부탁드립니다. 반복합니다. 의료진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무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둘러보았지만 휩쓸려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겁에 질린 듯 보였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밀러 부인의 상태는 누가 봐도 위중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아까 동료들에게 점잖은 한국인 의사 선생님 같아요 라고 말했던 바로 그분 박준호 선생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침착했지만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쓰러진 밀러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었던 기내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의 등장은 마치 폭풍 속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외쳤습니다. 그가 정말 의사였다니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바로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밀러 씨가 박 선생님의 앞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박 선생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경멸감을 숨기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의사라고, 당신 같은 동양인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아내가 죽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런 끔찍한 인종차별적 편견을 드러낼 수 있다니. 정말이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러나 밀러 씨의 모욕적인 언사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밀러 씨를 지나쳐 밀러 부인의 상태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온 의사 박준호라고 합니다. 지금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도 위급합니다. 우선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밀러 부인의 목을 부드럽게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복부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옷이 너무 조여서 호흡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벨트와 바지 단추를 조금 풀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이 밀러 부인의 허리춤에 있는 바지 버클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미친놈이 지금 내 아내 몸에 어딜 함부로 손대는 거야. 밀러 씨가 야수처럼 포효하며 박 선생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박 선생님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고 뒤로 밀쳐냈습니다. 균형을 잃고 뒤로 몇 걸음 물러선 박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환자가 위험합니다. 당장 손을 놓으십시오. 닥쳐, 어디서 감히 의사 행세를 하며 내 아내를 만지려고 해. 내 딸이 의대생이야. 내 따위 동양, 잡놈 의사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밀러 씨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상기되었고 눈에는 살기마저 번뜩였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 제정신이야. 사람 살리려는 의사한테 무슨 짓이야. 저러다 환자 죽겠네. 하는 걱정과 비난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다른 남자 승무원 2명과 함께 밀러 씨에게 달려가 그를 박 선생님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환자를 생각하셔야죠. 이거 안 놔. 저놈이 내 아내를 성추행하려고 했단 말이야. 저놈 사기꾼이야. 밀러 씨는 저희의 재질을 뿌리치려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 아비 규환 속에서 그의 딸 의대생이라는 에밀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버지 옆에 서서 그저 벌벌 떨며 울고만 있었습니다.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의학 지식은 실제 응급 상황의 공포와 압박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에밀리, 너 의대생이잖아. 뭐라도 좀 해봐. 내 엄마잖아. 밀러 씨가 딸을 향해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에밀리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울먹일 뿐이었습니다. 몰라요. 아빠, 너무 무서워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생사의 기로에 있었고 유일한 보호자라는 사람은 난동을 부리며 구조를 방해하고 있었으며 유일한 희망인 의사는 폭행과 모욕을 당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밀러 씨에게 멱살을 잡힌 채 밀쳐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으면서도 어떻게든 밀러 부인의 상태를 살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나 당황스러움보다는 오직 꺼져가는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환자가 정말 위험해집니다. 제발 박 선생님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의사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장님과 짧게 눈빛을 교환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승객들과 환자의 안전, 그리고 원활한 응급 처치를 위해 잠시 떨어져 계셔야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 승무원 4명이 힘을 합쳐 밀러 씨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지만 결국 저희에게 붙들려 비행기 뒤쪽 기내 주방 근처 빈 공간으로 끌려갔습니다. 규정에 따라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그의 손목에 플라스틱 임시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이 인종차별주의자들, 내 변호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이제 그의 방해 없이 박 선생님이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된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자유로워진 박 선생님은 잠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을 겨를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밀러 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밀러 씨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그의 셔츠 소매가 조금 찢어졌고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와 응급 의료 키트 가져다 주세요. 최대한 빨리 그의 지시에 따라 저는 즉시 기내에 비치된 응급 의료 키트와 휴대용 산소통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은 재빨리 주변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박 선생님이 처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고 몇몇은 조용히 기도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다시 무릎을 꿇고 능숙하고 침착한 손놀림으로 밀러 부인의 상태를 재확인했습니다. 맥박 호흡 상태, 동공 반사, 그의 모든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지만 결코 서두르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매일 이런 일을 겪는 응급실 의사처럼 혹은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침착함은 주변 사람들마저 차분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 가져온 산소 마스크를 밀러 부인의 코와 입에 밀착시켜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밀러 부인의 목에서는 가래 끓는 듯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가슴이 제대로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거나 이물질로 인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환자분의 기도가 완전히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비물이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기내 흡입기가 있습니까? 박 선생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희 비행기에는 기본적인 응급처치 장비, 예를 들어 자동 제세동기나 기본적인 약품 등은 구비되어 있었지만 기도 분비물을 제거하는 전문적인 흡입기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흡입기는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미간이 순간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잠시 턱을 괴며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밀러 부인의 입술은 점점 더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였죠. 그는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빨리 볼펜 한 자루와 소독용 알코올솜 그리고 빨대처럼 속이 비어있고 가느다란 튜브 형태의 물건을 찾아주십시오. 깨끗한 것으로요. 저는 그의 말의 순간 당황했습니다. 볼펜과 빨대 저것들로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하지만 지금은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기내를 급히 뒤져 그가 요구한 물건들을 찾아 건넸습니다. 박 선생님은 건네받은 볼펜을 빠르게 분해하여 잉크 심지를 제거하고 알코올솜으로 볼펜의 플라스틱, 대롱 안팎을 꼼꼼하게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찾은 단단한 플라스틱, 빨대의 한쪽 끝을 의료용 가위로 사선으로 날카롭게 잘라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는 그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상갑상현 절개술이었습니다. 기도 폐쇄로 인해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할 때 목의 특정 부위를 작게 절개하여 인공적으로 숨통로를 만드는 최후의 응급처치법이었죠. 병원에서도 숙련된 의사만이 신중하게 시행하는 고난도 시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그것도 전문 의료 장비가 아닌 볼펜과 빨대만으로 이것을 시도하겠다는 말인가. 이것은 정말이지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치가 잘못되거나 감염이 발생하면 환자는 물론이고 의사 자신도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윤리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밀러 부인의 목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를 신중하게 찾았습니다. 그의 집중력은 최고조에 달해 보였고 주변의 모든 소음과 혼란은 그의 의식 속에서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는 짧게 심호흡을 한 뒤 알코올솜으로 시술 부위를 다시 한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독된 볼펜 대롱의 날카로운 끝을 이용해 망설임 없이 밀러 부인의 목 특정 부위를 찔렀습니다. 주변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승객들은 물론이고 저희 승무원들까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의 손끝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울고 있던 딸, 에밀리도 이제 울음을 그치고 멍하니 그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뒤쪽에 격리된 밀러 씨의 간헐적인 고함 소리만이 이따금씩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마에 솟아 흐르는 땀을 닦을 겨를도 없이 날카롭게 잘라낸 빨대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신속하게 만들어진 통로 안으로 삽입했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손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컥! 밀러 부인의 가슴이 미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삽입된 빨대를 통해 가늘지만 분명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전의 괴로운 그르렁거림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가 통하고 있다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즉시 산소 마스크를 그 주변에 고정시켜 산소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자 밀러 부인의 팔았던 입술과 얼굴에 서서히 붉은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했던 발작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은 듯했습니다. 그의 온몸은 식은땀인지 실제 땀인지 모를 액체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극도의 긴장감과 집중력 소모로 인해 탈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다는 의사로서의 순수한 보람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기내에는 다시 한번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는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비즈니스 클래스를 넘어 이코노미 클래스까지 기내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내며 박 선생님을 향해 존경과 감탄 그리고 감사의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브라보, 최고예요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내를 감돌았던 공포와 혼란 그리고 불쾌한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안도감과 뜨거운 감동만이 비행기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편견과 모욕, 심지어 물리적인 폭행까지 당하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눈앞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의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인간의 하나로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을 만들어낸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의사가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나라, 한국의 의사라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자부심 같은 것이 차올랐습니다. 박 선생님은 쏟아지는 박수 갈채 속에서도 그저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밀러 부인의 상태를 꼼꼼하게 재확인했습니다. 맥박과 호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옆에서 보조하던 저를 지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공항 도착 예정 시각이 언제쯤입니까? 약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즉시 제주공항 관제탑과 저희 운항 통제실에 연락해서 착륙 즉시 게이트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구급차와 의료팀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시더라도 절대 움직이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삽입된 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그는 뒷정리를 돕는 저희 승무원들에게 모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감사를 표한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의 셔츠는 땀과 약간의 혈흔으로 얼룩져 있었고 소매는 찢어져 있었지만 그 지치고 초라한 모습의 뒷모습이 그 순간 세상 그 어떤 영웅의 모습보다 더 크고 숭고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응급처치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안의 공기는 여전히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박 선생님을 진정한 영웅으로 바라보며 존경과 감탄의 눈빛을 보냈지만 동시에 방금 전 목격했던 밀러 씨의 추악한 난동과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떠올리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박 선생님의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던 딸, 에밀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박 선생님 쪽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의대생으로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깊은 자괴감과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박 선생님에 대한 죄책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힘겨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은 역시 비행기 뒤편에 여전히 격리되어 있는 밀러 씨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지는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말없이 내려다보거나 혹은 멍하니 창밖의 구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안도감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혼란과 충격, 그리고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듯한 회한의 빛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한 생각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뼈아픈 현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동양인 의사가 바로 그 아내의 생명을 구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은 약 2시간의 비행 동안 기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잠시 잠이 든 것 같기도 했고 혹은 방금 전 격렬했던 순간들을 되짚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기도 했죠. 저희 승무원들은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그가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동시에 밀러 부인의 상태를 5분 간격으로 세심하게 체크하며 활력 징후를 기록했고 제주공항 의료팀과 지속적으로 교신하며 상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상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며 제주국제공항 착륙 준비를 알리는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약 15분 후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 사인이 켜지고 저희 승무원들은 마지막 기내 안전 점검을 위해 각자의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 기내 주방 근처 좌석에 앉아있던 밀러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임시 수갑은 착륙 안전 규정에 따라 사무장님이 미리 풀어준 상태였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순간 긴장하며 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가 또다시 소란을 피우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앞쪽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똑바로 박 선생님의 자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박 선생님이 감고 있던 눈을 조용히 떴습니다. 밀러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박 선생님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의 오만함과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형언할 수 없이 깊은 회한과 부끄러움,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승무원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동시에 가장 감동적인 광경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거구에 백인 남성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었던 밀러 씨가 박 선생님 앞에서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비행기 통로 바닥에 그는 말 그대로 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으크! 그의 거대한 등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고 이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게 흐느끼는 소리였지만 감정이 북받쳐 오르며 점점 더 서럽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조용한 기내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주변의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인 채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울음에 목이 메어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하고 눈먼 인간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 아내는 지금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감싼 채 오열했습니다. 제발. 부디 저의 무례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그 은혜는 제가 평생, 아니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은 제 아내의 생명을 구해주신 저 같은 인간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밀러 씨는 무릎을 꿇은 그 자세, 그대로 거의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며 박 선생님에게 용서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의 눈물과 사죄는 영이나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처절한 참회이자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깊은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쏟아내며 난동을 부리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이 가슴 아픈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고 일부는 안타까움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딸 에밀리도 어느새 다가와 아버지의 등 뒤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버지의 옷자락만 붙잡고 있었죠. 박 선생님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으로 무릎 꿇은 밀러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당혹감이나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이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숙여 밀러 씨의 팔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우월감 혹은 비웃음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듯한 담담하고 온화한 연민의 빛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손님, 이러지 마십시오. 어서 일어나십시오. 박 선생님이 조용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당황하면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밀러 씨는 박 선생님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디 이제 마음을 추스르시고 곧 병원으로 가실 부인 곁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꾸짖음이나 화려한 용서의 말보다
더 깊은 울림과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밀러 씨의 사과를 명확히 받아들이거나 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사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 그가 아내를 돌보는 것에 집중하도록 시선을 돌려주며 상황을 담담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의 깊은 인격과 내면의 강인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영웅시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역설적으로 그의 위대함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곧 부드럽게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예정대로 저희 비행기는 최우선적으로 게이트에 접안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응급구조대원들과 공항 의료팀이 들것과 각종 의료 장비를 가지고 신속하게 기내로 진입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침착하게 그들에게 밀러 부인의 상태 자신이 시행했던 응급처치 과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의료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료팀은 그의 설명과 처치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밀러 부인을 조심스럽게 들것으로 옮겨 신속하게 비행기 밖으로 이송했습니다. 밀러 씨와 딸 에밀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밀러 씨는 기내를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 다시 한번 박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 허리를 구도로 깊이 숙여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과 몸짓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1000번 만번 반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담담히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내리고 난 뒤 어수선했던 기내는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박 선생님도 자신의 가방을 챙겨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밀러 씨 가족 때문에 겪으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저희 승무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더 빨리 제지했어야 했는데 박 선생님은 저를 보며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침착하고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신 덕분에 저도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범한 승객 중 한 사람처럼 조용히 비행기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조금 지쳐 보였지만 그 어떤 화려한 영웅의 태장보다 더 깊은 여운과 감동을 남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연결 통로를 바라보며 오늘 제가 목격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제 가슴 속에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나라,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이 제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하늘 위에서 벌어졌던 일은 이후 저희 항공사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익명을 요구한 한 승객의 제보를 통해 결국 언론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함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보도 과정에서는 관련된 모든 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각색되고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변함없이 전달되었습니다. 4만 피트 상공의 기적, 인종차별 넘은 한국인 의사의 헌신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었죠.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의 비행을 떠올립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사이를 유영하던 은빛 동체 안에서 벌어졌던 그 숨 막히는 긴장감,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과 가장 숭고한 모습이 극명하게 교차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왔던 뜨거운 눈물과
박수, 갈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박준호 선생님처럼 어떤 불의와 역경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사라 씨가 전해준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누군가의 영웅담이자 누군가의 참회 기록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던지는 조용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그리고 그가 보여준 침착함과 용기, 우리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박준호 선생님의 선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단 하나는 사람을 구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결국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